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쥐고 있는 폭탄을 언제 어떻게 터뜨리는 게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저는 엄마와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아프신 와중에도 저를 정성 다해 챙기며 키워주셨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 병원 생활을 하셨었는데 버티고 버티시다 제가 취업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취업 소식을 전하고 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3개월 정도 되었네요. 아버지는 엄마가 아프시고부터 잘 챙기지도 않으셨어요. 나가서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항상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편네 아프면 그냥 빨리 가버리지? 명줄이 뭐 이리 길어서 병원비만 축 내고 있어? 엄마 면전에 대고 직접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아버지고 뭐고 한바탕 하고 싶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렇지만 외갓집도 잘 사는 편이기 때문에 병원비는 다 외갓집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돈이 들어갈 일도 없었어요. 그냥 맘 편히 이제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싶으신 거였겠죠. 안 봐도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냥 한마디 하더라고요. 인사해라. 네 새엄마 될 사람이다. 진짜 인간이 어쩜 저렇게 악마 같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빈자리를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새엄마라고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저는 거기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더 차올랐습니다. 젊은 여자를 새엄마라고 소개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도 상황을 뻔히 알 텐데 웃으면서 인사를 하며 집에 들어온 게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안녕, 너가 정태구나? 반가워. 앞으로 같이 지낼 텐데 잘 지내보자.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그래, 정태가 다 커서 생각하는 게 빠르네. 앞으로 내가 엄마 역할 제대로 해볼게. 정태가 많이 도와줘. 네, 저는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저는 어떻게 아버지한테 복수를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면서 이악 물고 그 여자한테 호의적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자 없이 못 사는 아버지라는 인간이 아들이 자기 여자를 뺏었을 때 어떤 반응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더군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데리고 온 여자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돈 많은 늙은이 꼬신 꽃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새엄마를 꼬셔서 복수를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새엄마한테 친절하게 대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늙은 아버지보다야 젊은 제가 더 낫지 않겠어요? 조금만 호감을 표시하면 넘어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 때면 집에서 심심하실 텐데 점심 드시러 나오시라고 제가 사드린다고 하고 식사할 때도 사소한 것부터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분들이랑 술 드시러 나가서 늦게 들어오실 때면 같이 밥을 먹다가 얘기를 할 때도 일부러 미선씨,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자꾸 이름이 나오네요.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는 좀 불편하지? 편하게 해, 편하게 해. 너무 예쁘고 젊으시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름을 부르게 되네요. 하긴 우리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좀 그렇긴 해. 밖에 나가서는 엄마라고 부르기 불편하면 편하게 불러. 저는 새엄마가 빨래를 하거나 식사를 차리거나 할 때
도와주겠다면서 은근슬쩍 터치를 했습니다. 손을 잡는다던가 뒤쪽에서 위에 물건을 올려주면서 더 가까이 밀착을 한다던가 했어요. 새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터치를 즐기는 듯 하더라고요. 주말에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약주를 한 잔씩 했습니다. 새 사람이 들어오니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아주 좋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가족들끼리 얘기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 아버지는 술에 취하셨는지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가 오래 병원 생활을 하셨으니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 지도 오래되었으니 아버지는 어머니가 병원 생활을 하시는 동안 많이 지치고 힘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힘든 건 엄마인데 자기는 밖으로 나돌면서 여자 만나고 다니고 할 거는 다 했으니 힘들었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저 얘기를 들으니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더군요. 저는 아버지한테 장단을 맞춰주며 술을 계속 권했습니다. 취하게 해서 먼저 들여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러게요, 아버지랑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좋네요. 많이 드세요. 부자 사이가 보기 좋네. 역시 집안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해. 그치 여보? 그럼 이렇게 집안이 환해지잖아. 내가 여자 하나는 기똥차게 잘 만났다니까. 아, 기분 좋다. 마시자 마셔. 아버지는 술을 연거푸 마셨고 취해서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먹은 저녁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려는 새엄마를 뒤에서 안아버렸습니다. 미선씨, 저 미선씨 좋아해요. 아버지 여자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미선씨가 좋아서 미치겠어요. 제 마음이 자제가 안 돼요. 정태야, 그래도 이러면 어떡해. 아버지 생각해야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버지보다 제가 더 좋지 않으세요? 저한테 잘해주고 제가 스킨십해도 가만히 받아주던 게 미선씨도 저한테 마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솔직해져 봐요. 어차피 우리 둘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몰라요. 늙은 아버지가 뭐 볼 게 있다고 그래요? 미선씨, 미선씨같이 이쁜 사람이 왜 늙은 남자를 만나서 고생이에요? 아버지는 저처럼 이런 것도 못 해줄걸요? 저는 손으로 새엄마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새엄마는 약간의 소리를 입 밖으로 냈어요. 급하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손을 치우고 새엄마에게 키스를 했어요. 새엄마도 어느새 제 목을 감싸고 키스를 했습니다. 부엌 안쪽으로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냉장고 옆쪽으로 가서 몸을 숨겨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엄마는 끝나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역시 젊은 남자는 다르네. 너무 좋았어. 저도 좋았어요. 그렇게 새엄마랑은 아버지 모르게 은밀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서로 터치하고 키스를 했고 식탁 밑으로 새엄마도 발장난을 치고 즐기더군요. 아버지가 친구분들이랑 술을 드시고 늦게 오는 날이면 새엄마는 어김없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즐겼어요. 저는 새엄마랑 뜨거운 밤을 지내는 걸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놨습니다. 일부러 아버지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게 유도해서 녹음을 했어요. 미선씨, 우리 아버지 많이 사랑해요? 사랑? 사랑은 무슨? 돈 많으니까 붙은 거지. 내가 미쳤다고 저 늙은이를 사랑하겠어? 아버지가 더 좋아요? 내가 좋아요? 말해 뭐해. 당연히 우리 정태지. 너무 좋아, 정태야. 내가 너 때문에 숨쉬고 산다. 새엄마랑은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들켜도 상관없어요. 그러라고 이런 짓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녹음해놓은 것들을 언제 어떻게 터뜨려야 제대로 된 폭탄을 안겨줄지 고민 중입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듣는 순간 아버지도 새엄마도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바로 독립을 할 계획이었지만 이걸 위해 함께 살면서 숨막히는 그 시간들을 참아왔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이게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겠죠?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군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어쩌면 저보다 더 슬픈 사연들도 많아서 제 이야기를 용기 내어 시작해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저도 참 일찍 결혼을 했네요. 제 나이 21살의 남편을 만나서 집안에서는 제가 팔리다시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정말 운이 좋았는지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남자였지만 저를 정말 아껴주던 남자였습니다. 연애 후 결혼이 아니라 집안에서 억지로 밀어붙이다시피 하게 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며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벌이가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저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섬기고 존중하였고 저희 둘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3교대 공장에서 매일같이 누구보다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고 저는 그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식당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첫째 아들과 둘째 딸 그리고 계획에도 없던 막내 아들까지 태어나 저희 집안은 나름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 둘 다 속 한 번 안 썩이고 공부도 잘하고 뭐든 잘했습니다. 그래서 참 운이 좋았는지 아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불화가 거의 없었고 거기다 저희가 꾸준히 모은 돈으로 구입하게 된 집이 생각도 못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나름대로 팔 수는 없었지만 모은 재산이 꽤나 되었습니다. 그 뒤로 둘째 딸까지 대학을 보내고 나서야 한숨을 돌렸다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도 둘째 딸은 사립대를, 첫째는 국립대를 입학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아이 둘 다 저희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항상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었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아들 나이가 고작 23살, 군대를 갓 전역한 나이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황당해서 혹시 며느리를 임신이라로 시킨 것이냐고 물어보자 아들은 자신이 그렇게 무책임한 일을 했겠냐면서 진짜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아직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결혼하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하지 않았냐고 진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거라고 하더군요. 제 아들도 아직 어리지만 며느리 나이도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난리였지만 며느리 집은 오죽할까요. 근데 둘 다 고집은 어찌나 센지 저나 사돈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결혼을 허락 안 해주면 무작정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발언을 하는 바람에 결국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 일단은 너희들이 성인이긴 하지만 아직은 학생이지 않냐고 둘 다 대학생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둘이 결혼을 해도 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돈으로는 경제적으로 살 수도 없으니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그때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학교 생활도 얼마 못할 테고 아직은 둘 다 서로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 어른들의 말을 따르라고 하자 그제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고민을 좀 하더니 맞는 말씀 같다면서 아들은 저에게 대신 제가 먼저 취직을 하게 돼서 돈벌이를 하게 되면 그때는 결혼식을 허락해달라고 하더군요. 부모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결혼해서 작은 원룸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결혼해서 시작하겠다고요. 저는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잠시 불장난 같은 감정 때문에 저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졸업 후에 취직을 하고 결혼하면 그것 또한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는 동안 며느리와 아들은 둘의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실제로 며느리는 저희한테 인사 온 그날부터 며느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집안 행사도 찾아오고 명절이면 저희 집에 인사도 꼬박꼬박 하러 오더군요. 심지어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나 생일날에도 참석을 해서 처음에는 며느리가 그렇게 찾아올 때는 부담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없으면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아들이 취직을 하자마자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무슨 신입사원이 들어오자마자 결혼을 하냐며 화제가 될 정도라고 하더군요. 둘은 그렇게 원룸 단칸방에서라도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어찌 부모된 마음에서 그러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신혼집과 혼수를 구매해줬어요. 저희는 그랬는데 사돈 쪽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를 꼬셔서 결혼을 한다는 식으로 말도 하고 결혼 초기부터 사돈이랑은 잘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더 무리해서 아들이 결혼하는데 해준 것도 컸고 그렇게 큰애를 잘 단돌이 했다고 생각할 무렵 제 인생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내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남편이 가해자이다 보니 그로 인해 민사적 손해배상에 시달렸습니다. 상대 책임도 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남편뿐만 아니라 상대 차 운전자의 동승자까지 운명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유가족들의 분노와 욕설들을 들으며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법원까지 출석을 하며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느낄 수도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거기에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등 소문을 퍼뜨렸지만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정상 수치였기에 음주가 아니라 운전 과실 또는 졸음 운전이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돈 측에서는 저희를 범죄자 집안이라며 손가락질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넘어갈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죄송스럽다고 남편이 그런 대우를 처가에서 받으니 처가에는 드나들지 않다시피 한다고 자기도 부모님들을 아무리 설득해 보려 해도 사이만 더 나빠지고 어머님께도 피해를 끼치는 것 같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는 거 보니 며느리가 대체 무슨 죄인가 싶더군요. 그리고 둘 부부 사이도 걱정이 되었고요. 아들은 그나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저희 집안이 갑자기 자신의 결혼식에 이어 아버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집안이 확 기울어지게 되어 제가 다시 식당 일을 시작하자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평생 회사만 잘 다니던 네가 무슨 사업이냐고 말을 하니 아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이 처가에 무시를 당하는 이유가 사실은 돈 때문이라고, 장모님 말로는 어릴 적부터 아내를 좋게 본 부잣집 아들이 있었다는 등 그런 장모님의 헛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도 천불이 올라왔다며 그렇다고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아봐야 평생을 가도 자기 아내와 아이 키우면서 성공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제는 엄마마저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자기는 도저히 못 지켜보겠다며 그러니 자기가 사업을 해서 집안을 한번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하더군요. 저 그리고 며느리 아들의 동생들까지 싹 다 아들을 말렸으나 결국 잘 다니고 있던 그 큰 대기업을 아들은 때려치우고 나와서 작은 사무실을 다니는 대학 동창 친구와 둘이서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정말 모든 가족들이 걱정을 했던 게 아들의 행보가 중요했었는데 생각보다 아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최소 3년은 적정으로 생각한다던 아들은 3개월 만에 처음 매출을 내더니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승승장구를 하였고 회사 다닐 때보다도 돈을 더 넉넉하게 번다며 저희에게 막내 용돈 겸 생활비로 쓰라며 매달 200만 원을 선뜻 보내주기로 할 정도로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저희 막둥이는 공부머리가 그리 없었는지 지방대를 다니다가 군대 가면서 대학을 자퇴하고는 그때부터 음식 장사를 하겠다며 돈을 벌러 다녔고 그나마 힘들었던 제 인생이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을 무렵 저희 아들이 글쎄 췌장암 말기라고 하네요. 이제 30대 젊은 아들이 그것도 췌장암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서
제가 아들의 손을 잡고 병원에 다시 가봤지만 믿을 수 없는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친정 아빠를 저는 엄청 원망했어요. 저를 자식처럼 대우도 안 하고 물건처럼 대우한 것도 모자라서 제 아들에게 이런 병을 물려주다니요. 저희 친정아빠가 사실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여기저기 오프라인 점포를 시작한다며 계약을 이미 해놨던 상태라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걸 수습하기 위해 일을 나갈 정도였지만 아들이 죽는다고 하자 소문이 돌았는지 대인 돈도 너무 많았고 결국 부도까지 났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그게 큰 충격이었는지 3개월을 살 거라고 하던 아들이 한 달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나버렸고요. 더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며느리도 몇 달 뒤에 재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 나이 이제 33살이었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손자 하나 있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손자는 친정에 맡기고 재혼을 한다던 며느리는 저희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사돈과는 사이가 안 좋았어도 며느리와는 사이가 좋았던 저희 집안이었는데 그럴 줄 몰랐다며 결혼식까지 쳐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겠다던 막내를 제가 필사적으로 말리느라 꽤 힘이 들었어요. 딸아이도 세연이가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다들 배신감에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욕을 하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게 저는 업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제가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제 아들마저 먼저 보냈는지 한평생 저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었는데 너무나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속에 파도가 잦아들 무렵 어느 날 저에게 며느리가 찾아왔더군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펑펑 우는 겁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괜찮다고 굳이 잊어버린 인연을 다시 이으려고 왔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밀더군요. 통장 안에는 무려 1억 원이나 되는 거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의 결혼 상대가 사실은 아들의 동업자였다는 겁니다. 아들은 대학 동기와 같이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둘이 잘 맞지 않아서 결국 찢어지게 되었고 그 뒤로는 각자의 길에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 대학 시절부터 아들 친구놈이 며느리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아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면서 사업에만 몰두하자 그때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저희 며느리에게 재혼을 하자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남편이 죽지는 않았는데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그때는 바로 거절을 했지만 10년이 넘게 자기를 좋아해왔다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끈질기게 계속 연락이 왔는데 결국 저희 아들의 친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들의 사업이 무리한 확장을 하자 며느리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꽤나 많이 받아서 남편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혼하면 그 많은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아들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며느리가 재혼을 했던 거였어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돈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거고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과정 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의 사업을 망가뜨린 게 바로 남편의 친구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였어요. 같이 일했던 직원들 중에 자신의 편이 있었는데 장부 조작부터 시작해서 온갖 협박을 하면서 순식간에 남편을 무너뜨린 걸 저희 며느리가 알게 되자 남편의 원수와 이렇게 재혼한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도 생겼고 모든 걸 되돌릴 수도 없어서 그저 어떻게든 잊고 지내려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저와 제 가족들이 자꾸 눈에 밟혔다고 그래서 그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돈이라도 모아서 건네주는 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울기만 하던 며느리를 저도 끌어안고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정말 찾아와줘서 고맙고 너의 마음씨 또한 고맙다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 아들을 잊지 않아줘서 고맙지만 이 돈은 못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어차피 이 돈은 아들이 망해서 헐값으로 인수를 해와서 벌어들인 돈 중에 일부일 뿐이라고 제가 빚을 내던 모든 돈들도 이 남자가 헐값에 모두 다 들고 간 거라고
알고 보면 저희 빚을 갚아준 것도 아니라고 그저 아들이 주는 용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받아달라며 통장을 제 손에 꼭 쥐어주면서 다시 종종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느리를 보내고 나니 참 많은 생각이 몰려옵니다. 지금도 며느리는 간간히 찾아와서는 옛날처럼 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이것저것 몸에 좋은 홍삼이라며 보내주기도 합니다. 저는 좋지만 며느리가 이로 인해서 그 집안에서 큰 문제가 생길까봐 항상 걱정이네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고 좋게 타일러 봐도 며느리는 그나마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이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좋으면서도 그만큼 걱정이 참 많이 되네요. 저의 시댁에서 일어난 대박 사건을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이고 시댁에는 남편과 도련님이 있어요. 시부모님도 두 분 다 아직은 젊으시고 건강하세요. 특히 시어머니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고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시죠. 그에 반해 도련님은 시어머니를 안 닮아서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인데 항상 이런 점을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범생이처럼 공부밖에 모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사람들과 밖에 나가서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어요. 덕분에 수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빼어나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슈나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도 자기의 관심 분야가 아니면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저 공부밖에 몰랐고 공부가 취미였던 도련님은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마마보이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공부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시어머님께 맡겨버렸던 거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하물며 안경을 고르는 거 하나도 모두 다 시어머니가 정해준 대로 했다고 했어요. 최고 대학을 졸업을 한 후에도 행시에 합격을 하고 고위 공직자의 길을 걸을 때까지도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연애도 한 번도 못 해봤을 정도였죠. 시어머니가 도련님에게 그러셨대요. 여자는 필요악이다. 독이야 독. 절대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여자를 알기로 돌보듯 한다. 알았지? 엄마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너를 케어해주니까 엄마 말만 따라하면 손해보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엄마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그 흔하디 흔한 미팅이나 소개팅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하다못해 학과 모임에도 자주 나가지도 않고 동아리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았더군요. 공부가 취미였는데 그런 것은 관심도 없었기도 했고 행여라도 쑥맥인 도련님이 요상한 계집애를 만날까 싶어서 시어머니가 그런 모임에 발도 못 들이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도련님이 행시 합격을 하게 되고 어머님이 알고 지내던 친한 결혼정보회사 대표에게 도련님 신부감을 물색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박봉인 공무원이니 이왕이면 돈 많은 집 딸인 며느리를 희망했다고 했습니다. 잘 사는 집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갖은 애를 다 쓰고 도련님을 신랑감으로 홍보하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분의 여성과 소개팅을 받기도 했지만 아마 번번이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하고 여자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도련님이 남자로 보이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중 알고 지냈다는 결혼정보회사 대표 아줌마가 선만남을 주선하는 도중에 시어머니께 저만 아니면 돈이 많아서 딱인 여자가 있다고 소개를 했다고 하더군요. 어마어마한 재력까지 나쁘지도 않은데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일찍 병으로 갔고 오로지 딸 하나라고 하더래요. 그 여자는 이혼녀이고 6살이나 연상녀이지만 연하남을 찾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이혼했던 연상녀를 어리 도련님한테 소개해주는 거냐고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집안이 아버지가 한다는 사업체와 재산의 정도를 따져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결혼정보회사 대표 말씀이 아무도 모르는 그 여자 쪽 집안은 속사정을 얘기를 해주는데 기가 막힌 비밀이라며 조용히 말해준 듯 했어요. 그쪽 집 비밀이 남자들이 명이 짧아. 아마도 모르긴 해도 유전 때문일 것 같던데. 그 여자 오빠만 봐도 그 젊은 나이에 병으로 가버렸고
그나마 그 여자도 건강한 편이었는데 많이 아프다 그러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도 그 핏줄이니까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재산은 다 누구 차지가 되겠어. 결혼한 남자가 다 가지는 거야. 어때? 선 좀 보게 해줄까? 그 여자 전 남편도 어찌나 밖으로만 돌던지 술 좋아하고 잘 노는 남자는 딱 질색이래. 그 여자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많은 것도 충분한 총각인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도련님과 그 여자와의 만남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젊은 나이에 고위 공직자의 길을 가는 도련님의 이력에 끌렸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곤 달리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가득한 총각이었으니 감지덕지였던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도련님은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 상과 말하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은 그런 엄마 같은 여자라서 많이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였으니 더할 나위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 진행이 되었고 어마어마한 혼수를 앞세워서 시부모님의 길을 팍 죽이셨죠. 저는 졸지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동서를 보게 되었고 남편보다도 나이가 많았는데 동서는 4살 아들을 둔 엄마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관리를 잘해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동안이었어요. 그런 동서를 서방님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사랑했던 것 같았습니다. 둘은 참 행복해 보였고 역시나 시어머니 말을 참 잘 듣는 서방님이 복을 받았구나 싶었어요. 동서는 서방님을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1부터 10까지 다 챙겨줬어요. 서방님은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무슨 일이든지 동서 말대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돈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최근까지도 며느리인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시곤 했는데 동서에게는 한 발 물러서 있더라고요. 동서가 데리고 온 4살 아들도 서방님이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동서가 아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담당했기 때문에 서방님이 신경을 쓸 일이 없었기도 했어요. 실제로 서류상 문제라던가 결혼식 절차하며 모든 것을 다 동서가 알아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방님은 몸만 딸랑 가지고 장가를 간 셈이었죠. 그동안 시어머니는 개념 있는 시모 행사를 했었고 동서에게 잘했습니다. 저와는 많이 차별하셨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갑작스럽게 동서의 친정 아버지도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그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들은 시어머니,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높아지시면서 엄청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셨어요. 동서 친정아버지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데 손뼉을 치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좋아라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 친정아빠는 가난하니까 아프다고 해도 저렇게 좋아하진 않겠지라고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이 욕실에서 면도를 하는 도중에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터라서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있어서 저도 옆에서 들었어요. 세상에 윤식이가 복이 있나 보다. 어제 새벽녘에 윤식이 장인이 새벽녘에 실려갔다 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지금 병원에 가자마자 전화한 거다. 너도 병원에 들러라. 알았지? 제가 듣기에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동서 앞에서는 속도 다 내줄 것처럼 그렇게 자상한 시어머니처럼 하시더니 저렇게 검은 속내를 가지고 계셨다니 참 사람이 돈에 환장하면 저렇게 무섭구나 싶었습니다. 아마도 동서 친정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기도했을 시어머니가 분명했습니다. 상속을 기도했을 테니까요. 그런 시어머니가 동서 친정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는 동서의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한 것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나와서는 서방님께서 전화를 해서 장인어른을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옆에서 맡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위가 장인어른 병간호를 지극정성하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말에 기가 막혔었죠. 윤씨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병원 나오는 길에 의사를 만났는데 얼마 못 살겠다고 하더라. 그 많은 재산 어디로 가겠니? 다 너한테 갈 것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죠. 아들 앞에서는 속마음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며느리인 제가 옆에 있는지도 신경도 쓰지 않고 어떻게 알아봤는지 동서 친정 재산에 관해서 적어놓은 종이를 꺼내며 이 건물은 얼마짜리고 이 땅은 평당가 얼마이고 누가 보면 로또 대박난 줄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또 그러더라고요.
너 올해 대박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올해 그 사돈이 죽으면 대박 아니냐? 아들 장가 한 번 잘 보낸 걸로 이렇게 훌륭한 재테크를 한 것이니 그 재산 모두 다 받으면 그게 모두 다 우리 윤식이 거 아니니? 대박이다. 그때 남편과 아버님은 그래도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며 입조심 좀 하라고 했는데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어때요? 우리 식구들끼리 있는데. 일이 잘 풀려서 나도 한껏 기분 좀 내고 싶은데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마음껏 말해보겠어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동서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런 후에 시어머니는 서방님에게 물어봤죠. 재산 상속은 잘 마무리가 되었니? 사돈 어른 재산 모두 다 네 처한테 물려주고 갔을 거잖아. 전 잘 몰라요. 진희 씨가 알아서 했겠죠. 목숨을 갖다 판 듯이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다시 서방님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상속되었는지는 너도 그 속사정을 알고 있어야 되잖니. 뭐 어차피 진희 씨가 물려받을 건데 제가 알아서 뭐 해요. 변호사가 와서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사인만 해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셨다네요. 사인하라고 무조건 사인을 하면 어떡해. 자기 마누라가 하는 일인데 뭐 어떠냐고 걱정 말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그만 동서에게 직접 물어봤던 모양이었어요. 얘야, 네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상속받았니? 그래도 네가 자식이라곤 딸 딱 하나인데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뜻밖에도 동서의 말에 놀라셨대요. 아, 어머니 그거요? 그게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저 유산 포기각서 썼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꽤 되었는데요. 저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돈도 있으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윤식이도 그렇고요. 돈에 미쳐서 살기 싫었거든요. 그 말에 놀라 자빠지면서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거리면서 다시 물으셨어요. 다시 말해봐라. 뭐라고 했냐? 유산 포기각서를 썼다고? 미쳤니? 그게 얼마나 되는 돈인데 네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도 고상하게 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싹 돌변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많던 네 아버지 재산이 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 어머니, 제가 물려받을 재산이었는데 왜 어머니가 놀라시고 그러세요? 저희 친정엄마하고 아들한테 다 갔죠. 저희들은 포기해도 아까울 거 없어요.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니?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네가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포기를 했다는 거니? 너 네 남편이 우습냐? 네가 네 남편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쉽게 유산 포기할 수 있었겠니? 라고 하시면서 분통을 터뜨리셨더군요. 그 말을 듣고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그랬다네요. 어머니,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재산을 포기했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말하세요? 애딸린 이혼 여인 며느리한테 어머니가 그렇게도 결혼하고 안 달라시면서 잘해주더니 유산 또 포기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돌변하신 거예요? 얘 닥치지 못해? 총각이 내 아들이 이혼 여에게 장가를 갔으면 그만한 걸 알았잖니? 그러면 반품해 드릴 테니까 아드님 데려가실 건가요? 저는 제가 받을 유산을 포기해도 내 아들한테 그 재산이 다 상속되는 거니까 아까울 것이 없는데요. 어머니는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재산 산속을 받으면 어떻게라도 빼앗을 것처럼 그러시네요. 만일 제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더라도 어머니 아들한테 동전 하나 안 줄 거예요. 그렇게도 동서에게 다정했던 시어머니가 약이 올랐는지 노발대발하며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애딸린 이혼녀 주제에 감히 총각이 내 아들 데리고 살면서 염치도 없구나. 그러시면 아들 데리고 가세요. 이제 총각 아닌 아들로 장사해 먹기도 힘들게 됐네요. 그러는 동서는 서방님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혼 선언을 했고 이혼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했어요. 서방님은 시어머니에게 동서와 헤어질 수 없다면서 길길이 날뛰었는데 시어머니가 서방님한테 그러셨어요. 넌 애딸린 여자가 뭐가 좋으냐? 절대로 돈독이 올라서 너한테 재산을 눈꽃만큼도 주지 않으려고 별수를 다 썼을 거다. 자기 아들한테 유산을 몽땅 넘겨준 거 봐라.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지 않냐. 그런 독종이 어딨니? 너는 그 여자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된다. 하루아침에 시댁으로 쫓겨나온 서방님은 단호한 동서의 이혼 요구에 결국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사돈이 죽게 되면 당연히 전 재산을 딸에게 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그게 서방님의 재산이라고 믿었었는데 너무 실망이 커서 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동서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서방님을 설득시켰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최종 합의를 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시나 서방님은 마마보이가 아니랄까봐 이혼하는 마당에도 시어머니를 달고 나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줬대요. 사실 유산 포기 각서를 썼다는 거 뻥이에요. 어머니 한번 떠보려고 사기를 쳤는데 그대로 믿으시는데 그 덕에 본심을 알았네요. 윤식 씨 애를 낳지 않겠다는 것도 뻥이었었어요. 윤식 씨는 사랑했지만 어머니가 제 재산을 노리고 날 어떻게 할까 봐서 무서워서요. 그래서요 이혼한 거니까 윤식 씨 어머니를 탓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앞세워서 부잣집 사위로 재산을 넘보려다가 서방님은 하루아침에 쪽박찬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부자 며느리 덕에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